우리는 종종 위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충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언제나 헤드라인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흔들리고 수입 단가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며 결국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순간,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유가 상승의 문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환율, 금리, 무역 수지, 물가, 성장률, 기업 수익성, 가계의 실질 소득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유가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외부 충격에 가깝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충격이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내수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충격은 훨씬 증폭됩니다. 기업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는 물가를 걱정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교통비와 식비가 오르고 대출 이자는 높게 유지되며 경기는 둔화됩니다. 위기는 아직 선언되지 않았지만 숫자들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승이 한국 경제의 어떤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위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가격표보다 먼저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에너지 수입국의 통화와 무역 수지입니다. 한국처럼 원유와 가스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수입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는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일 배럴의 원유를 사더라도 달러 가격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중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은 정유, 화학, 항공, 해운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먼저 전달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운송비, 식품 가격, 외식 물가로 번지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때 중앙은행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면 부동산과 내수, 자영업,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단순한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화 정책의 자유도를 좁히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시장은 이런 징후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습니다. 국채 금리의 움직임,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CDS 프리미엄 상승, 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 유출 조짐은 모두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충분한가?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위기의 초기 신호는 이미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가장 민감한 구석에서 조용히 번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경제를 흔드는 방식은 생각보다 기초적이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석유는 단지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이며 트럭과 선박을 움직이는 연료이고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원재료이며 식품 운송과 냉장 유통을 떠받치는 비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생산 자물가가 반응합니다. 기업은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을 떠안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됩니다.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남는 돈이 줄어든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비용은 늘고 수요는 둔화하는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물가는 높은 상태,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 충격이 더 크게 증폭됩니다. 유가가 오르는데 미국과 중국의 성장까지 약해지면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도 위축되며 투자도 줄어듭니다. 자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중요해집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지고 부채가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는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물가 하나만 올리는 사건이 아니라 환율과 금리, 무역 수지와 소비 심리, 기업 실적과 고용까지 동시에 흔드는 복합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은 언제나 가장 여유가 없는 곳, 가장 부채가 많은 곳, 가장 현금 흐름이 약한 곳부터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충격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단순한 자원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불러온 구조적 충격이었고,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부 재정 정책, 산업 구조 조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사례를 봐도 비슷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가스와 원유 가격 급등을 겪으며 제조업 경쟁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아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의존 구조가 드러나며 산업 생산이 흔들렸고, 가계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터키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통화 불안이 결합되면서 물가 급등과 환율 급락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외 신뢰 약화와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자극했고, 결국 국민의 저축과 임금의 실질 가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역설적으로 산유국이었지만 제도 붕괴와 통화 시스템 실패가 결합되면 자원이 많아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는 에너지 문제 자체보다 재정 위기와 금융 신뢰 붕괴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한 구조가 어떤 연쇄 반응을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위기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가 상승은 언제나 기존의 약점을 증폭시키는 촉매로 작동했습니다. 부채가 많고 통화가 약하고 성장 엔진이 식어가며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나라일수록 에너지 충격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봐야 할 것은 유가 차트 하나가 아니라 그 충격이 국내 취약성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유가 상승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산업 구조와 생활 구조가 모두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항공, 물류처럼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산업이 경제 전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장 가동비와 운송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압박합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강하지 않은 시기에는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이익률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내수에서도 영향은 분명합니다. 주유비, 대중교통비, 택배비, 외식비, 식료품 가격이 차례로 오르고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이 뒤따르면 가계의 체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더 높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자영업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와 유동성, 심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고 내수 회복도 지연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지고 취약업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크게 튀지 않더라도 외부 충격이 지속되면 한국의 대외 건전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민감해집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물가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 둔화 가능성, 소비 위축, 부동산 조정,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성장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위험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거대한 뉴스에서 먼저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먼저 느낍니다. 유가 상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출퇴근에 차를 쓰는 사람은 주유비 증가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결국 요금 조정과 생활비 상승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배달료와 택배비가 오르면 온라인 쇼핑과 음식 주문 비용이 올라가고 식품 유통비 상승은 마트 가격표를 바꿉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하위 계층에게는 이 변화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식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에 쓰기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이 적은 가구는 유가와 물가 상승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저축 여력은 사라지며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할 능력도 떨어집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원가 부담과 소비 둔화가 동시에 닥칩니다. 배달 음식점은 식재료비와 포장비, 배달비가 올라가고 소매업은 물건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도 현실이 됩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고 투자와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뉴스 속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소비 패턴과 저축 계획, 주거 선택, 직업 안정성까지 바꾸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위기는 것이 지표에서 시작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 그리고 장바구니 무게를 통해 체감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과거의 외부 충격이 어떻게 내부 약점을 자극하는지 뼈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외환이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 외채, 취약한 금융 시스템, 기업 부채 구조, 그리고 대외 신뢰의 붕괴가 한순간에 겹친 결과였습니다. 위기 이전에도 겉으로는 성장과 투자, 산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달러 유동성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었고 외부 충격이 오자 시스템 전체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당시와 분명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크고 금융제도의 기본 체력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핵심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기는 한 가지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날 때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의존 구조, 수출 경기 둔화 가능성, 고령화, 생산성 정체,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큰 산업 구조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장기화되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압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달러 비용 상승과 금리 부담을 견뎌야 하고 가계는 부채 상환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며 정부는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IMF 위기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위기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충격은 준비되지 않은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위기 직전의 사회는 대개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통화 불안과 외부 충격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불안, 통화 신뢰 약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통화 자체에 대한 불신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자국 통화로 저축하기를 꺼리고 달러를 찾기 시작하며 이는 다시 환율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와 재정 부담이 악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는 소득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중산층의 구매력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터키 역시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훨씬 더 큰 국내 물가 충격으로 번집니다. 게다가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수입 물가 상승, 금융 비용 확대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이 국가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조적 방향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통화 안정성과 정책 신뢰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파제가 흔들리면 원유 가격 상승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국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의 증폭 장치가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보여준 것은 위기의 핵심이 단지 물가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입니다.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책과 통화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 충격은 경제 전반으로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번져갑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그리스는 재정 위기와 국가 신뢰의 붕괴를 통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취약성이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제는 급속히 위축됩니다. 이때 물가나 성장률 같은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제도와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자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생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자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가 안전한 것이 아니며 핵심은 제도와 정책, 신뢰, 생산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물론 이 나라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중요하게 시사하는 것은 위기가 단지 성장률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이 흔들리고 유동성이 마르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스스로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유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무너뜨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부채 문제와 취약한 성장 구조, 자산 시장 불안과 결합할 경우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유가 수준 자체보다 충격을 받은 뒤 금융과 실물, 심리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언제나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그 숫자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면 내수는 더 위축되고 대출 부담이 큰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커집니다. 이것이 통화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정부는 세금 조정,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조절,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같은 재정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기에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이워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억누르면 공기업 부채나 재정 부담이 쌓일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흔들릴 때 외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성장 전망, 금리 차, 대외 신뢰가 중요합니다. CDS 프리미엄이나 국채금리 움직임은 이런 신뢰를 반영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눈앞의 가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은행의 유동성, 취약차주 관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한 가지 강력한 해법보다 여러 취약한 연결고리를 동시에 보강하는 세심한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길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자금 흐름과 금융 시스템의 내구성입니다. 겉으로는 대기업들이 버틸 수 있어 보여도 문제는 경제 전반의 연결 구조에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빠르게 줄어들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차입 비용까지 상승합니다. 이때 가장 취약한 곳은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유동성 의존도가 큰 부문입니다. 만약 시장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지면 일부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도 차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바로 이런 순간에 긴장합니다. 은행은 건전성을 이유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비은행권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자산 가격이 조정받으면 담보 가치도 약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가계 자산과 부채 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은 소비 심리와 금융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고 물가가 오르며 경기가 둔화하는 환경에서는 부동산의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내부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됩니다. 시장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되고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는 대개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형태보다 작은 균열이 방치되다가 신뢰 위기로 번지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리달릭 핵심은 조기 대응과 투명한 관리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과 물가 압박, 성장 둔화가 동시에 오는 시기에는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대출이 많은 가게는 변동금리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월별 고정지출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다면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고 가능하다면 금리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선택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고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단기 유행 자산이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지키고 손실을 피하는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경기 둔화가 길어질수록 고용시장은 차가워질 수 있고, 특히 취약 업종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에너지 비용과 소비 위축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입니다. 위기일수록 자극적인 전망이 넘쳐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환율, 물가, 고용, 부동산, 유동성 같은 기본 지표를 꾸준히 보는 습관입니다. 개인은 국제 유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현금 흐름과 위험 노출 정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가의 절대 수준보다 이 충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어떤 변수와 결합하느냐입니다. 만약 유가가 단기간 급등한 뒤 안정된다면 충격은 일시적인 물가 부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이 길어지고 해상 물류 불안이 이어지며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한국은 수입 물가 압력과 내수 둔화, 수출 회복 지연이라는 복합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중국의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한국 경제는 외부 수요와 금융 여건 모두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충분히 빨리 내려오지 않는 불편한 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금리를 성급히 낮추기 어렵고 시장은 부동산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CDS 프리미엄, 회사채 스프레드, 은행 연체율, 원달러 환율, 가계 실질 소득 같은 지표들은 이 위험의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는 외부 충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과도한 부채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고 금융 시스템의 완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가 살아남고 어떤 구조가 무너질지는 지금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를 거대한 숫자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결국 경제는 사람들의 선택과 심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높아지고 성장이 둔화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며 시장은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를 더 둔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나친 공포는 필요 이상의 손실을 만들고 근거 없는 낙관은 대응의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큰 위기들을 통과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성과 대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동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금리, 부채, 환율이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 위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정부와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가는 언젠가 안정될 수 있고 시장은 언젠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와 무너진 현금 흐름, 악화된 재무 구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응은 위기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구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공포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 위험인지 구분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약한지 이해하며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경제는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치솟는 육아는 한국 경제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충격 앞에서 얼마나 단단한가? 이 질문은 단지 정부나 중앙은행에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가계, 비용 상승을 견뎌야 하는 자영업자, 수출과 환율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 그리고 내일의 투자와 소비를 고민하는 모든 개인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취약성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같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나라는 작은 파도에도 균열이 커집니다. 한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부동산과 유동성, 에너지와 공급망,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를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충격은 일시적 부담이 될 수도 더 깊은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큰 수익을 꿈꾸기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고 과도한 위험을 줄이며 숫자를 읽는 습관을 갖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속도와 대가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유가 상승은 단지 오늘의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보이는 균열을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대응하느냐가 한국 경제와 우리 각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